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96페이지 보시면 생명보험 용어해설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순수하게 이 파트에서 여러분 출제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보면 우리 생명보험 파트 전반에 걸친 용어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라서 요걸 공부하시든 앞에 걸 공부하시든 뭐 중복되는 건 여러분들 좀 빼셔도 되고, 근데 여기만 순수하게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됐던 거 보면 진짜 여기에만 나오는 게 하나가 딱 출제가 진짜 통문제로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여러 번 봤었어요. 여러 번 보면서 딱 출제될 거 지금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가입 나이 보세요. 보험계약 체결 시, 자, 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 연령,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별표 치십시오. 자, 가입 나이라는 거 여러분 피보험자의 나이입니다. 계약자의 나이가 아니에요. 계약자의 나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연령이다. 그래서 보면 가볍게 읽을게요.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제한되고 보험기간에 따라 일부 제한되는 상품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나중에 보험 상품 보시면 이게 피보험자의 그 가입 연령 해가지고 어떤 거는 0세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5세, 어떤 경우는 뭐 50세 막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보험자 연령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가볍게 좀 봐두실 필요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와 동일한 의미, 즉 가입 나이가 보험 나이다. 가입 나이 이꼬르 보험 나이다. 근데 요거 자세히 보세요. 계약 일자에서 생년월일을 차감하여 6개월 미만은 절사고 6개월 이상은 절상하여 계산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입한 날짜에서 이 사람의 생년을 빼는 거예요. 뺐더니만 뭐 한 7년 8개월이다 그러면 뭡니까? 6이 넘어갔죠. 그러면 이 사람은 8세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7년 뭐 15년 2개월이다 그러면 뭡니까? 6개월 미만이니까 이거는 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입 제한. 자,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액, 가입 나이, 지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나이가 몇 살? 자,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짜리 애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명보험 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몇 살 이상? 15세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1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 15세 미만은 생명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거절체는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보세요. 정상 피보험체인 표준체. 그러니까 표준체라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 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피보험자. 쉽게 말하면 한 95세 분이 생명보험 들고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거절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진단, 뭐 특히 생명보험이나 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관련해가지고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은 자, 요거만 볼게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청약된 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부터 청약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부활이 있거든요.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뒤쪽에 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가볍게 볼게요. 자, 체크를 하세요. 자, 보험료 납입 면체로 인한 해지. 요 밑줄 하나 그었죠. 그러니까 보험을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보험료를 갖다가 납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면체로 인한 해지로 인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계속 한 1년 6개월 보험료를 계속 내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보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싶은데 다시 새로운 계약을 딱 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망 보험과 관련이라든지 상해 보험을 들려야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존에 냈던 걸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살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계약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할지라도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밑줄 치십시오. 조건이에요. 해약 환급금을 받았다면 안 됩니다. 해약 환급금을 해지가 됐더라도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부터 자, 해지일로부터 자, 일정 기간인데 2년이라 동그라미 합시오. 2년 이내에 그때 못 냈던 보험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체됐던 거, 그동안에 연체된 쭉 보험료와 그 다음에 해당 이자까지. 자,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근데 이거 낸다고 보험회사에서 땡큐,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하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뭡니까? 최신간수가 이를 승낙하면, 알겠죠? 거기 다시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승낙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 밑줄 치십시오. 부활 청약 시에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뭘 해라? 고지 의무.
그러니까 어디 아픈 거 중요한 뭐 병력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해줘야 돼요. 시험에 잘 오는 파트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그거예요. 보험료 납입을 갖다가 연체해서 해지됐는데 보험 환급금을 갖다가 해지 환급금을 갖다가 여러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2년 내에 뭡니까? 그 연체된 보험료하고 이자를 갖다가 납입해서 다시 부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쪽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때 승낙하면 이제 보험계약이 부활됩니다. 다만 이때도 중요한 내용의 고지 의무는 여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적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보시면 각 계약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양질 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의 고지 의무란이나 면접 조서 등으로 계약 선택자를 수집 조사하는데 이를 확인 제도, 계약 적부 확인 제도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자, 고지 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이거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안 알렸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나중에 보험금 타물려고 할 때 이때는 이런 거 내용을 안 알려버리면 보험금 수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자,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죠.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해야 돼요.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최신 간서는 청약서에 현재 어떤 아픈 데가 있는지, 그다음 과거 병력이나 직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직업도 여러분들 뭐 보면 좀 위험한 직업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좀 거절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알려줘야 돼요. 직업 같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자, 그거는 여러분들 고용보험. 그래서 자, 그거만 체크를 할게요. 자, 둘째 줄에 보면 1995년 7월부터 실된 자, 공적보험이라는 거. 공적보험으로 근로자가 향후 자, 이것만 믿으십시오. 비자발적 실업 상태. 그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실업기간 중에도 생활 안정을 깨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저 우리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갖다가 우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사업체가 뭐 어떤 사정으로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하려고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회사가 뭐 구조 조정이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됐을 때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 스스로 발차고 나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는 고용 그 급여를 갖다 실업 급여를 타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고용보험입니다. 그다음 공영보험 기출됐던 거예요. 공영이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보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있다. 이런 정도까지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뭐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공영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가입 대상 체크를 할게요.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자, 어쨌든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아까 모든 국민이에요. 국민 18세 이상 60세 미만. 다만 여러분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면 이제 여기 국민연금 안 되겠죠. 보시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뭐 사립학교 직원은 여기서 제외되는. 따로 연금이 지금 따로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연금에서 퇴직보험. 자, 그래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노후,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제력 상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가입돼. 자, 밑줄 치죠. 자율적으로 가입이라고 쓰죠. 이거는 기업연금, 퇴직보험은 기업주, 사업주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만약에 뭐 다치거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어떤 뭐 사망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 관련해 가지고 기업도 부담이 되잖아요. 갑자기 이분이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 관련해서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쭉 보험료를 납입했다 나중에 이런 식의 어떤 사유가 생기면 퇴직금을 갖다 수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낙성계약은 우리가 뵀죠. 낙성계약은 뭐다?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식 말로 해도 되고요. 뭐 서면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험계약을 얘는 말로 하지는 않겠죠. 보통 이제 보면 서면 주면 약간 그 서면 주면 사인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체결한다라는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 보험, 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를 계약자로. 자, 이것만 체크를 하세요. 자, 단체 보험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제가 단체 보험 하나 들게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일일이 뭡니까?
1, 2, 3, 4 이렇게 이름 사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표자든 뭐 단체 명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원을 일괄해서 계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지만은 이렇게 표본이 많다 보면은 뭘까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표본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했던 거 다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제목에서 뭡니까 라이프 사이클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라이프 사이클 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후 뭐 이런 과정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 무배당 보험은 자, 어떻게 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률,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 우리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용보험에 대비되는 게 바로 민영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삼성 생명,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영보험이죠. 그다음에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갖다가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자, 체크할게요.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자,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어떻게 하다?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그 수익 나는 걸 우리에게 배당하는 걸 말합니다. 수익 나는 걸 배당하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거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 중복되는 거는 복습 차원에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보험계약자는 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에게는 보험료 납입 의무 부담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라는 것은 그 보험사고 일정한 기간 그 보험사고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일정한 그 기간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 책임기간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보험료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업보험료 그 다음에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하죠. 자,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거. 자, 여기까지는 다 앞에 나왔던 거고요. 자, 요걸 하나 보셔야 돼요.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자, 보시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보험료 여러분들 자 제가 매달 15일 날 내야 되는데 15일 날 못 냈어요. 당신 보험료 내세요. 딱 했는데 못 냈다고 그냥 여러분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갖다가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자 보세요. 밑줄 십시오.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말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 유예기간. 그래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제가 만약에 1월 15일 날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납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납입 유예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이렇게 알겠죠? 다음 말일까지 그걸만 좀 다음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의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그래서 그때까지 뭡니까? 그 연체된 보험료를 내면은 그냥 보험의 계약인 계속 효력을 지속하는 거예요. 아시죠? 요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모집. 자, 뭐 일반 대중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신청하도록 그들을 설득 권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는 자 보면 보험금의 지급 의무를 구체화된 사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보험 같으면 사망,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험사고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째, 사고 발생의 개연성, 즉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둘째,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으로 예측. 그러니까 개연성 동그라미 예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사고 발생에 여러분들 개연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미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어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벌써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평생 뭐 아버지를 돌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을 딱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 그럼 그 보험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지금은 보험사고라는 건 최소한 발생할 가능성, 즉 개연성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 뭡니까? 사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에 따른 손해액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지 보험금이라든지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훈민저금 해례본 이분 그때 뭐 1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면서 자신의 재산 총액을 갖다가 1조 4,8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 사람 본래 재산은 4,800만인데 이게 훈민저금 해례보는 것 갖다가 일주일에 이걸 갖다 반려시켰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훈민저금 여기에다가 어떤 뭐 보험을 들었다. 이거는 가치를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고 발생의 개연성과 예측, 손해액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 요거 우리는 개념은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보험 수익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한번 그건 좀 지금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보세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수취, 그러니까 보험금 받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자, 믿으십시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가능하다. 자,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여러분 꼭 사람에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생명보험이 만약에 들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의 보험금은 어떤 고아원 아니면 어떤 자선단체에다가 지급하세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험 수익은 법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미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을 안 해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자 보세요. 피보험자의 상속인 등이, 근데 이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만 받는 거 아니에요. 뒤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피보험자의 상속인 등이 보험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중요합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해요. 자 만약에 제가 오시면 죄송합니다. 자 만약에 보험회사와 제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분을 피보험자라고, 이분을 보험 수익자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되게 친분이 좋았을 때, 막 되게 친했을 때는 내가 그래 요 보험 관련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타면 당신 줄게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배신 행위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실컷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이분이 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수익자를 나중에 이 친구가 아니라 좀 건달 같은 막 그런 분을 갖다 보험 수익자를 해보면 그분은 뭡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피보험자의 어떤 목숨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 있네요.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뭐 할 수 있다?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어떤 그 안전도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보험계약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자하고 일치하는 경우. 근데 다른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관, 보험 약관은 우리가 뭐 예금 약관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최신 간소와 계약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약속에 대한 것이 보험 약관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일정한 조건을 갖다가 그대로 하면 사람마다 다른 어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떤 그 형태의 어떤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보험 약관 대부분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보험자는 뭐다? 보험회사. 지금은 여기 우체국 가니까 최신 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 중개인은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험 설계사 아닙니다. 보험 중개인은. 그래서 보험 중개인이란, 자 여기만 믿으십시오.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로 주로 하는 분들은 보면 어떤 생명회사나 이런 생명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 및 보험사를 위해서, 자 보세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정 보험회사 소속되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다 안 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함께 도입했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체크하라는 것들은 교재도 지금 뒤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순수한 요 내용들이 있고 하는 것들인가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증서 또는 보험 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자 보시면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최신 간서가 작성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정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하면 나중에 뭡니까? 보험 증권이라고 하는 게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승낙의 대용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나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구조에서 막 심사하고 난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됐습니다. 물론 말로 해도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하지만 하나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뭘로 합니까? 보험증권, 이런 보험증서를 우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 다음 부가보험료는 우리가 배웠죠. 그 순보험료 대비되는 걸로 부가보험료. 그래서 이 세 가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구성된다. 뭐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사망보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400페이지 사망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 이것도 역시 우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거는 상해보험, 생명보험. 그다음에 생명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사 관련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수량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 생명표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연령별 생사 잔존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이는 생명법 여기 보면 이는 뭐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 갑자기 막 수지 상등의 법칙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지 상등의 법칙이 아니라 자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수지 상등의 법칙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존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일정 기간까지 생존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그걸 우리가 생존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료는 물론 이게 중요하다 했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순수한 생존보험보다는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종 사망 보정이 부과되어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설계, 이게 기출됐던 건가요? 생활설계 보시면 가정경제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분들 그냥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라는 거는 뭡니까? 전 연령에 걸쳐서 고르게 이렇게 소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20살 내지 24살까지 뭐 27살 뭐 이렇게까지는 소득이 없다가 이제 그러다가 피크를 달리다가 나중에 노후 되면 또 소득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상태고, 지출은 뭡니까? 어릴 때도 지출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지출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뭐 이렇게 존재하면 그럼 결국 요 소득이 지출을 앞서는 요 구간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구간입니까? 소위 말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기본적인 어떤 생활 설계는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후 대비, 소위 말해서 우리 노후 대비나 장래 미래 대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설계 판매. 생명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그 가정의 생활 조건에 알맞는 생활 설계에 대한 정보 제공, 그에 따른 보험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이다. 설계 판매. 그 다음에 수금비. 그러니까 보시면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 아까 우리 그 수금비 보시면 잠깐만요. 요금 비추십시오. 제1회 이후의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 경비. 그러니까 우리 보험에 있어서 생명보험에 있어서 첫 번째 보험료를 납입해야지만이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보험사고 할 때. 근데 수금비는 첫 번째 보험료 지급한 이후에 수금하는데 소요되는 일체 경비. 이렇게 첫 번째 이후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 그래서 영업보험료 중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은 아닙니다. 요거에 의해서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승낙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일체 행위를 우리가 승낙이라고 한다. 보통 승낙한 때는 뭘 한다? 보험 가입 증서 이런 걸 교부하는 걸로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 양로보험 앞에서 봤습니다. 이건 생사 혼합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일 이후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존한 경우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되시고, 요 역선택 요게 여러분들 진짜 요게 여기에서만 나왔던 문제인데 요 한 문제가 그냥 통째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14년도 그러니까 지난번 그 기출이네요. 보시면 역선택 보세요. 보험계약자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계약 선택이라고 한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와요. 나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심사를 거친다 했잖아요. 심사를 거쳐서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험계약 받아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승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험계약자가 아무리 청약을 하더라도 이거 거절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계약 선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계약 선택은 방금 누가 하는 거였어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체국 같으면 당연히 최신 간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신 간서가 하는 것이 내 반해. 자, 여기까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최신 간서가 불리해지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가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군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 사고 위험군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뭡니까? 자신해가지고 보험 갖다가 내가 보험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생기면 보험금을 그만큼 지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최신 간서가 불리해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역선택이 만약에 체결되면 회사에서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뭡니까?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 보험단체에 집중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신 간서는 이런 역선택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영업보험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예정이율, 위험보험료 이 차이.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보험료의 구성이라든지 다 봤던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그랬지 복수 차원에서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1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장해라고 되어 있네요. 장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서 신체 장애가 영구히 남아 신체 기능을 상실 또는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자, 요거는 우리 안 봤던 거예요. 자연보험료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보험료. 자, 보시면 연령별 사망률의 기초를 두고, 자, 보세요.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한 보험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보험료란 연령별 사망률의 기초를 두고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한 보험료를 뜻한다. 그래서 보험료를 갖다 매년 이렇게 탁탁 연령별 따라서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연령대에서는 얼마만큼의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면, 그럼 아까처럼 사업비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겠고 보험금 지급도 고려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산출된 보험료를 우리가 자연보험료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사망률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겠죠. 사망률은 아무리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갱신조건부 1년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연보험료의 금액은 매년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계속 일정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광고할 때 보험료가 어떠하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갱신,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산출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사망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료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보험료를 택하는 보험 종류는 두 개만 믿으십시오. 단체 정기보험이나 재보험과 같은 특수한 보험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체 정기보험, 재보험. 자, 단체 정기보험이라는 개념을 아시고, 재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을 갖다 다시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보험 드는 게 그게 바로 재보험이다. 보험의 보험. 그래서 재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 보험기간에 걸쳐 동일한 보험료로 계산된 평균 보험료를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통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 그 다음에 특약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우리 앞에서 그 개념 봤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 돈을 쌓아놔라. 그 말이죠. 자, 그 말이고요. 그걸 책임준비금. 그 다음에 청약. 청약은 여러분 주로 누가 합니까? 보험 계약자가 최신 간서에다 하는 거죠. 그럼 최신 간서가 승낙하면서 보험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초회 또는 1회 보험료.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회 청약이 돼 최신 간서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데 이때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회 보험료. 이게 큰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보험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첫회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약. 특약이라는 것은 주계약에 부과해서 판매하는 것,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보험료.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자연보험료 있잖아요. 자연보험료는 매년 사망률이 증감에 따라 노년이 되면 보험료 납입률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균등하게 딱 할당하는 걸 갖다가 우리 평균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쫙 한 다음에 이렇게 보험료가 상승되지 않도록 딱 평균 딱 내가지고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평균 보험료라 그러고요. 다음 표준 미달체 계약이다. 딱 봐도 여러분 미달하네요. 미달. 그럼 보시면 표준체로도 계약할 수 없는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 내의 위험도가 균일하고 또 충분히 큰 집단이라면 사망의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경우 특별 보험료의 적용이나 보험료 삭감 등을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데 이를 표준 미달체 계약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좀 알아두십시오. 표준 미달체 계약. 한 친구가 좀 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뭐 생명보험 계약 체결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한 명과 한 명을 계약하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느 큰 집단에 그 사람이 속해 있다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어떤 사유 발생이 우리 전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큰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충분히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게 바로 표준 미달체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체 계약은 이건 뭡니까? 딱 기존 보험료로서 계약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보험자. 뭐 사람의 생, 사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해지라는 거는 우리가 장래에다 밑줄 치십시오. 해제랑 여러분 해지는 차이가 뭐냐면, 해제를 하면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여러분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는데, 해지라는 것은 기존의 계약은 여러분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험료 냈던 거, 자, 이게 해지가 되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제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뭡니까?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 같은 경우는 해제란 말을 안 쓰고 해지란 말을 써요. 그래서 기존에 납입 보험료 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효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주잖아요. 이걸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해지 환급금을 주는 거고, 해제가 돼버리면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 보험료 받았던 거 그대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원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여러분 그냥 해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지. 그러면 해약 환급금은 자,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해지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어떤 이런 산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 그 다음에 환급금 대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로 해약 환급금의, 자, 밑줄 칩시오. 환급금의 몇 퍼센트? 80%. 우리 앞에서 뭐 우리 정기 적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된다고 봐요? 90%였나요? 55%. 자, 95%. 요거는 자, 환급금 대출은 80%까지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상실. 그러니까 보험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면 이때 세시간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이제 해지가 딱 됐으니까, 효력이 상실됐으면 보험금 지급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해지 환급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기출됐던 거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답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 순수하게 통으로 하나 나왔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리얼에 들어갈 설명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몇 번인가요? 예, 3번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걸 계약 선택이라고 하고, 이는 누가? 최신 간서가 불리해진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최신 간서가 행해지는 건데 역선택을 통해서 최신 간서가 불리해지는 경우다. 이렇게 개념. 그러니까 요거만 건너뛰고 했던 분은 이거 나오면 이제 뭐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좀 맞출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뭐 홈청약, 계약 선택 이런 말 나오면 좀 힘드니까 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405페이지 볼게요. 보험계약법 인보험편 관련해가지고 자,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마지막 그 이론 챕터예요. 마지막 이론 챕터고 그 마지막에 그 423페이지 보시면 423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495페이지까지가 이제 우체국 보험의 상품 종류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 보면 상당히 반갑네요. 꿈나무 보험, 어깨동무 보험 이런 거 보면 참 반가운데 자, 어쨌든 자, 405페이지 이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요 경우 보험계약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 상법에 있어 가지고 상법에 있어서 보험법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좀 보셔야 돼요. 자,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라 가지고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험계약의 의 자,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어떤 거. 자, 근데 그 법률 효과로서 자, 어떤 게 생긴다? 그죠? 계약이 성립하면 여러분 뭡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보험계약이 딱 체결됐어요.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의무를 생기고 그 다음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권리도 당연히 생기겠죠. 당연히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보험계약 체결했으니까 뭘 달라고? 야, 보험료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청구권 그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내놔 라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계약이 딱 성립하는가 동시에 권리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 그 말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우리 상법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아까 봤던 내용이야.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자, 여러분 보세요. 불확정한 사고가 그러니까 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미 뭡니까? 사고가 난 걸 확정한 사고라 그러거든요. 이미 사고가 난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약정함으로써. 자, 이거는 무슨 계약이다? 약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낙성계약이라고 하십시오. 낙성계약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앞에서 혹시 이제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겠지만 예금계약 공부할 때 처음 이제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재에서는 이제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 우체국 예금 기본 그 거래 약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뭘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요물계약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저 예금계약 체결할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확인할 때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멀뚱멀뚱 이렇게 저를 갖다가 보시길래 자, 여러분들 그 예금계약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250페이지 한번 볼게요. 250페이지 교재 250페이지. 아, 250페이지. 예. 잠깐만요. 자, 그렇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금자가 예금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금전을 받아서 확인하면 요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는데 자, 중요한 건 요거라고 했습니다. 예금거래 기본 약관도 현금 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 성립하는 거. 그러니까 계약이 뭡니까? 저 예금계약 체결할게요. 사인한다고 체결하는 게 아니라 뭐다?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이렇게라고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어쨌든 요물계약서를 따르는데 보험계약은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조문에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속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함으로써 해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보세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딱 낙성계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 법적 성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동시에 최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보험거래의 관행이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나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자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에 납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첫해 보험료가 납입해야지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첫해 보험료가 납입돼야지 뭐는 돼요? 보험 이제 책임 기간이 개시가 되는 거지.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보험료 납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 두셔야 돼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그런 문제니까 꼭 기억하죠. 다만 그렇지 않아요. 최초 보험료의 납부 없이는 뭐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차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최초의 보험료는 뭐?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개시 요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에도 상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그래서 근데 살짝 바꿔가지고 보험자의 책임을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있죠. 약정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험료 니네가 최소한 5번 이상 내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험자 책임 기간 개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좀 보험료를 갖다가 받아주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 병력도 있고 하니까 당신 우리 보험 가입 안 된다니까 나 다 나왔다고. 그러면 내가 1년이 지나도록 봐봐. 멀쩡한데 멀쩡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최소한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때부터 뭐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하면 그럼 우리 특약을 하면 되잖아.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12번 납입하고 난 그때부터 보험 어떤 책임 기간이 개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다? 최초의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불요식 계약은 여러분들 그 예금 계약과 똑같습니다. 불요식 이 요식이란 말은 어떤 형식을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불요식은 뭐다?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요식 계약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어떤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요식 계약인데 형식을 요구하는 그런 계약들이 여기 안 나와 있죠?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두세요. 유언입니다. 유언이 대표적인 요식 계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있잖아요. 나의 진정한 의사.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아니면 나의 재산을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뭐 부인한테도 골고루 나눠주고 하는 게 나의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그 우리 민법에서 정한 형식을 어겨버리면 그 형식을 갖다가 어겨버리면 아무리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요식계약.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계약은 요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형식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문지에다가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어떤 약관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무. 여러분 쌍이라는 것은 서로 의무입니다.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 그 다음에 보험자는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대립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쌍무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의 옆에다가 편무계약 X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시험 범위 교재도 없는 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출제를 하면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쌍무가 아니라 편무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넣는데 편무라는 것은 한쪽에만 뭐가 있는 경우 의무만 있는 경우.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증여입니다. 증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 있잖아. 그때는 누구한테만 의무가 있습니까? 증여자한테만 의무가 있는 거. 근데 보험계약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우리 보험은 쌍무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대가관계가 있다 해서 유상. 대가관계 있으면 유상. 우리가 이런 보험료를 지급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그만큼의 다른 서로의 대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게 어떤 대가관계가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상계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래서 편무계약하고 무상계약은 아니다라는 거. 편무계약, 무상계약은 뭐 여러 번 막 중복을 쓰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증여는 대표적인 뭐다? 편무계약. 편무계약이고요. 편무계약이고 그다음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보험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 예금계약과 마찬가지로 부합계약성. 부합. 그래서 이거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다수를 상대로. 그래서 다수를 상대로 체결하고 보험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해서 정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체결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 야, 쟤는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체성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합 약관에 따르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약관 해석 시에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작성자 불이익 원칙.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상행위성.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는 누구다? 보험자가 상인이다. 상인. 그래서 상법 그 상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계약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제를 하고 있지만 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보험범죄나 인위적인 사고 유발과 같은 도덕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사행계약성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보험의 투기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둬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그 보험 사기보험 있잖아요. 그 가려내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보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보험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 담당 업무가 그런 거였나 봐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그 친구 처음에 이제 갔던 게 뭐 그 어떤 국가 무슨 기관인데 그런 보험 사고를 갖다가 위장해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친구가 그때 처음 만나서 하는 게 야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사기보험 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처음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어쨌든 그건 사행계약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 지금 그냥 이러면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금계약과 보험계약이 만약에 이렇게 법적 성질이 섞어 나왔으면 내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우편 계약하고는 여러분 구분하는 건 아니래도 예금하고 보험 지금 보시면 사행계약성은 어디에만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계약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금을 하는데 여러분 뭐 어떤 예금 범죄나 뭐 인위적인 도덕적 위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딱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대 선의성과 윤리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사행계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기치지 마라. 그래서 최대 선의성, 윤리성 요구한다. 그 다음에 계속계약성이다. 그래서 해가지고 보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제가 여기 있는 뭐 또 필통을 하나 샀다. 그럼 사고가 계약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계속 연결되는 보험 계속계약이다. 이런 거는 예금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볼게요.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같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강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제 상해보험을 들어줬어요. 저렴하게 들어줬는데 갑자기 제가 뭐 수상스키 막 그런 뭐 용운이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위험한 직종에 이제 직업을 바꿨어요.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에 저 직업을 강사를 하다가 수상스키 조교로 직업을 바꿨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당신 이제 위험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보험금 만약에 사고나 수상스키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금을 우리가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성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 사유와 관련해서 통지 의무 진다는 거. 여러분, 통지하고 고지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고지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당사자한테 말하는 거, 이 용어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지하고 통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험계약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고지라는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는 거고 통지라는 것은 어떤 보험계약 체결 중에 어떤 사정이 났을 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빨리 어디야 돼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뭡니까? 더 큰 손해가 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개인이 혼자 막 수습하려고 이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사고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때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때 네가 통지 의무를 갖다가 게을리해가지고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뭡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안 해주겠죠. 그래서 통지 의무 이런 것들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고지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는 거, 통지는 계약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계약의 특성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계약의 특성.
그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 낙성계약 있죠. 요걸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그냥 둘 다 분료식 계약은 맞고요. 둘 다 쌍무계약도 맞고요. 부합계약성도 맞고, 그 다음에 은행, 그 우체국이 예금과 관련해서도 은행도 상인,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상인,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계약의 특징이 사행계약성, 최대선의성, 윤리성,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딱 비교를 해서 이런 문제가 좋은 거죠. 어느 특정 부분에 문제 딱 내는 거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체를 아울러는 이런 문제들 섞어서 딱 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요거랑 요거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험계약. 그럼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회사들은 뭡니까? 역시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을 갖다 극대화해가지고 자기 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이익금을 분배해주고 그렇게 영리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보험 사입자의 입장에서 보험의 인수는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수단으로 사용된다. 근데 보험계약법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보험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보험은 국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상법에서 나오는 보험계약법,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 사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회사들에 있던 민영보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회보험, 우리 그 복지과 관련해서 사회보험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의료보험 내잖아요. 건강보험인가요? 의료보험 그거 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아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영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쪽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하고 사보험은 다른 의미예요. 사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현대해상, 삼성생명 이런 데 체결하는 게 사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우리도 납부를 하지만 국가가 뭐랍니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지제도예요. 그게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사보험하고 사회보험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회보험은 보험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공법에. 그렇지만 보험사법은 사보험은 보험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단체성.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와 1대1로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보험계약의 배후에는 뭡니까? 수많은 보험가입자로 구성된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의 관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보험회사고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자라면 제가 1대1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재원은 다 어디에서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낸 그 보험료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떼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적 성격을 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성. 그러니까 보험료 산출 같은 거는 뭡니까?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정확한 어떤 측정. 그런 것들, 예측, 그런 걸 통해서 한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사업자는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험계약법은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영리성, 단체성, 기술성. 근데 보험사업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인 장사랑 다릅니다. 음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워낙 다수의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보세요. 공공성과 사회성이 특히 강조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까 역선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역선택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자, 여러분 상대적 강행법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좀 낯설긴 할 건데, 상대적 강행법성이라는 거는 자 뭐냐면, 요거는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법이 여러분들 법이 있고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약관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있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뭘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약관이 있고요. 그 보험사하고 내하고 어떤 약속을 한 약정이 있어요. 그럼 뭘 우선으로 한다 했습니까? 당사자 간에 약정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법전에 보면 모든 법이 우리가 무조건 법만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앞서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뭐냐면 임의법이라고 하고요. 아니야. 약속으로도 절대 그것을 깰 수 없는 거. 무조건 법을 지켜야 되는 걸 우리가 강행법규, 강행법이라고 합니다. 임의법규, 강행법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냥 이거 이해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임의법규라는 것은 법이 있더라도 어떤 법을 갖다가 이렇게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임의법규 같은 경우는 합의가 우선이 됩니다. 합의가 우선이 되는데 우리 보험법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적 강행법규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합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법을 따르는 게 보험회사와 계약자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누구한테만 강행법규를 띈다? 보험회사에서만 강행법규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상법에 속하는 상거래 하나인 보험계약은 고도로 기술적인 거래로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부합거래다. 사적 자체의 원칙상 보험계약법은 임의법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거 믿으십시오. 임의법. 그래서 우리 보험법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약정에 의해서 그 법을 깰 수가 있어요. 약정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계약자는 보험자에 비해서 뭐다? 그렇죠. 열의에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험자에 비해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 힘은 누가? 보험사가 더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뒷받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상대적 강행법규를 많이 정하여 둠으로써 자,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자, 상대적 강행법규를 둬가지고 우리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정도 시험에 나오는 건 정도면 상대적 강행법규를 둬서 보험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보험계약자. 대표적인 상대적 강행법규를 갖다가 많이 뜨는 게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 임대인하고 임차인 있으면 누가 더 힘센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적이나 이런 데 우위에 있는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좀 임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법과 다른 내용을 약속을 한다면 그걸 우선시하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을 따라야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임대차 계약서 여러분 써보셨을 거예요. 보통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는 최단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나요? 2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대인이고요. 임대인 A라는 사람과 임차인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원래 약속하면 무조건 최단 기간 2년이면 이게 만약에 그냥 강행법규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2년. 그래서 내가 한 1년 살고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라도 2년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냥 월세만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상대적 강행법규에서 최단 기간 2년을 설정하는 것은 자, 누굴 우선시하는 거다? 보호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1년으로 해도 무방해요. 무방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1년 뒤에 내가 다시 지방으로 발령받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지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또 이사하면 이사 비용들도 이러니까 임대인한테 그래요. 저 1년 계약 체결했지만 우리 법에 2년으로 정해졌으니까 2년으로 할래요 하면 임대인이 야 니네 1년 계약 우리 약정했는데 이 법보다 이게 우선하지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반면에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2년을 갖다 잡았더라도 스스로 뭡니까? 아까 계약할 때 1년 했잖아요. 그럼 1년하고 저 지방으로 가게 됐으니까 방 빼주세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선택에 따라 달린 거. 그게 여러분 상대적 강행법규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한테만 법이 무조건 적용된다. 무조건 이제 지켜야 되는 법. 그러니까 합의가 법을 깨뜨릴 수 없게끔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계약이 어떤 법이 딱 있으면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한 거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합의가 더 불리할 것 같으면 그때는 뭘 선택하면 돼요? 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상법, 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상대적 강행법규가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좀 쉬었다가 점심 식사하셔야 되죠. 식사하시고 그 오후부터는 여러분들 그 보험계약 관계자 공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